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내 작은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을 책에서 해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해주신 말씀일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돈 되는 거를 다 하려고는 네.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건 다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토대가 부동산인 것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시세 차익형과 그리고 수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만에 이제 시세가 오르면서 매도했을 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되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혼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당연히 시세 차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집을 마련해서 거주하고 또 이제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해서 혹은 저희 상가에서 현금 흐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가 있는 분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콘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에셋 파킹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되게 많으신데 자산 소득이 없으시다든지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은 내 공간에서 공간 임대를 한다든지 공간을 소분해서 대여해주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는데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고시원, 50개의 방이잖아요. 50명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을 토대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형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혹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신 게 다른 사업들보다 자본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리스크가 적은 상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부동산을 토대로 한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자본 창업이라고 예, 여기에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난 무자본 창업을 할 거야. 뭔가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조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계속 뭔가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는데 무자본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 무자본 창업의 고수님을 이제 또 춘천에 만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차를 막 끌고 춘천으로 가서 고수님을 만나 뵀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무자본 창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무자본 창업보다 자본 창업이 쉽구나. 왜냐하면 무자본 창업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자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창업을 하게 되면 들어간 자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가 조금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유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서 본인의 어떤 본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사이드 잡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자본 창업보다 자본 창업이 쉽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은 돈보다 더 중요한 사실 시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창업보다 더 중요한 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렵다는 점, 또 그 부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 투자의 시세 차익형, 현금 흐름형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하신다고 하시니 이거 만약에 부동산 안 하시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골고루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하고 계신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중에 다 좋은데 나도 하고 싶고 그런데 시드머니가 없다, 종잣돈이 없다 이런 분들께 노하우나 팁을 주신다면요? 완전히 영원으로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적은 만큼 리스크는 더 있겠죠. 이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억대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내 집 마련을 보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갭 투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이 갭이잖아요. 네. 그 갭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서 실거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전세가율이라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80% 90%인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뭐 좋은 입지의 신축 단지나 이런 집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억의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1억 8천이다 이럴 경우가 있고요. 이거를 경매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경매로 이 2억의 아파트를 한 1억 8천만 원, 1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전세를 놓는데 한 1억 7, 8천만 원에 놓는다라고 하면 종잣돈이 거의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투자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이런 집 자체가 우리가 크게 선호하는 집이 아닐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저가치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전세라고 하죠. 그렇죠.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전세금이 하락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의 대출이 더 많아져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 자본이 필요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적은 돈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더 리스크하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각 투자라고 하죠. 분산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건데 뭐 리츠라든지 아니면 프롭테크 앱에서 하는 그런 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들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제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자본 창업이 자본 창업보다 훨씬 어려운 것처럼 저자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성실과 부지런함 그리고 이 리스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고 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나 갭 투자에서 돈이 거의 안 들려면 사실 이게 좀 금액대가 낮은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확히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호하는 아파트나 입지가 아니다 보니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역전세도 나서 곤혹스러워 하신 케이스도 많았죠. 그런 어떤 1년에 2022년, 3년 이런 사건들 이후로 떠오른 키워드가 이제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 자산은 현재 어떤지, 나의 소득은 어떤지, 내가 어느 정도의 월 생활해야 될 생활비가 필요한지,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지 나에게 맞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고 단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경매 물건 많아지고 한 이유도 이제 예전에 부동산 막차 타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의 일시적인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럴 때 연끌을 해서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원래금 균등 상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 쏟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연끌에 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끌. 왜 부동산 연끌이 나타났냐? 저금리였습니다. 저금리 시장이었어요. 대출 금리가 1%, 2%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면 1억이면은 이 정도 금액까지는 내가 원리금 상환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로는 이런 저금리 상황,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내 집 마련하지 않고 혹은 부동산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 벼락거지가 되겠구나 라는 어떤 조바심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규제의 어떤 완화가 있었습니다. 대출 받으세요. 제가 저금리로 대출 많이 해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들이 맞물리면서 연끌 투자가 이제 유행을 했던 거고요. 이 연끌 투자의 장점은 있습니다. 결국은 연끌 투자를 했을 경우에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시세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끌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내 집이 아주 많이 오르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집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금리보다 우리가 2023년 금리 굉장히 높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1%, 2%대에서 뭐 5%, 맞아요. 심한 경우는 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또 2023년에 부동산 하락장이 왔습니다. 정고점, 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우리 상투 잡았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상투를 잡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연끌은 장점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참 행복한 경우죠. 그런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 되거든요. 대략이 맞아요. 아니라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이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비상금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짜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련하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게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영끌은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시고, 영끌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내 작은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르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집을 고른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오늘 대표님 모신 김에 저도 궁금해서, 그나마 서울만 잘 가고 지방 광역시들 부동산들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지방에도 똘똘한 한 채는 있을 텐데, 그 지방에, 특히나 그 지역에 광역시나, 있죠. 네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방은 계속 집값이 약세고 서울은 특히나 강남 3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초양극화 시대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초양극화 시대가. 이제 집이 지위제가 되고 있는, 서울과 지방 시장의 온도차가 굉장히 다르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층 재건축이라고 하죠. 5층짜리 아파트의 재건축 시대는 이제 끝났고 종료가 되었고 중층 재건축 단지 시대가 왔는데, 강남권의 중층 재건축 단지들은 천장이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신축이냐 부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초양극화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집 마련할 때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에 굉장히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강남, 나에게 맞는 이런 집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집이 지위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똘똘한 한 채 그 현상 때문에 지방 광역시들 집값도 굉장히 지금 정고점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남 3구는 지금 천장이 없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얼죽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얼어 죽어도 신축. 네, 그렇습니다. 그 얼죽신 열풍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제 5세대 아파트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아파트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7, 80년대에 지었던 이런 저층 단지들이고 계단 있는 이런 아파트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지하 주차장이 없는 지상 주차장의 아파트 이런 거였고,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지하 주차장은 또 생겼는데 주차장과 건물이 연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4세대로 오면서 커뮤니티가 생기죠. 이 커뮤니티, 밥 주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도 사는 게 30, 40들의 혹은 시니어 세대들도 밥 주는 아파트를 실버타운 격으로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파트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상품이 되니까 이 얼죽신의 열풍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 지을 땅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린벨트를 다 밀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어야 되는데 10년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규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열풍이 굉장히 뜨겁고, 또 신축이면서 상위 급지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원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일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아직도 몇백만 원 하는 단지들이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양극화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집을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국내, 해외, 글로벌하게도 정세가 불안합니다. 네. 그 반증으로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네. 네. 현물 자산이죠. 네,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이 말은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네.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2025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다 또는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네. 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책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투자로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기보다는 실거주, 실수요자로서 또 긴 안목으로 내가 거주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금리 변동, 대출 규제, 금리를 내린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체감되는 금리는 많이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가상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한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을 과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SR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차주의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그 스트레스 DSR, 네, 맞아요. DSR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DSR의 매운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2단계. 2단계, 3단계까지,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엄격한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7, 8월이죠. 7, 8월에 9천 건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천 건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죠. 이런 시장이 보통은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는 이사를 많이 해요. 네. 왜냐 학기가 바뀌고 아이들이 입학하기도 하고 졸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임대차의 성수기 있기도 한데 그런 어떤 성수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정도로 움직이질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내가 적당한 선에서 현재 내가 있는 자본 안에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해야지 라는 실수요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다시 우문의 현답을 또 해주셔서 진짜 왜냐하면 모두 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계의 정말 거물이죠. 피터 린치가 이 말을 했어요. 주식 투자 뭐 다 좋은데 집 한 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좋은 입지를 고르면 삶의 만족도, 주거의 만족도도 올라감과 동시에 좋은 입지를 골랐기 때문에 나중에 당연히 그 집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선택을 지금은 맞습니다. 해야 할 때다. 네, 많은 분들이 언제 사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제 사요보다 어떻게 사요? 그리고 뭘 사요? 이 두 가지 이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거든요. 이 어떻게 사요라는 부분은 결국은 자본 계획을 어떻게 짜냐라는 겁니다. 집을 사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대출을 활용을 하는데 이 대출에도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보금자리 대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게는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알아보셔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방법, 생애지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생애지초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더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조금 필요하고요. 오히려 막 부동산이 과열될 때보다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좀 차분히 공부하시기가 조금 더 좋고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냐 그리고 어떤
어떤 집을 살 것인가에 네. 대한 어떤 입지와 상품에 대한 안목을 좀 키우는 시간으로 해서 좀 부동산 공부를 2025년에 좀 차분하게 시작해 보시는 건 좀 어떠실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헐헐님 3억으로 뭐 사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봐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네.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고 자본의 상황이 다르고 수익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제 적합한 집이 누구에게는 정답이 누구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나에게 어떤 집이 가장 잘 맞는지, 어떤 집이 나만의 강남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꼭 한번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 입지 센스 이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의 개인 생애 주기별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들이 나와 있거든요. 20대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아무래도 적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30대는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또 중요할 거고 또 40, 50대는 또 다를 거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노후가 또 중요하게 고려될 테고요. 각 라이프 사이클별로 집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한번 책에 뭐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잘 돼 있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의 내 집 마련과 60대의 내 집 마련은 달라야 합니다. 네. 네. 20대의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도전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20대에는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3년 안에 뭐 오피스텔을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5년 안에 수도권 내에서 한 5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청약에 도전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가계부를 쓰신다든지 절약을 하신다든지 투잡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드를 좀 모으는 맞아요. 그리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절약을 하면서 종잣돈을 조금 더 빠르게 불릴 수 있도록 20대에는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저도 처음으로 첫 내 집 마련이 청약이었어요. 그래서 네. 강남의 보금자리에 당첨이 됐고 이 청약을 인생에 한 번쯤은 깊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을 공부했더니 저도 당첨되고 저희 언니도 당첨되고 저희 오빠도 당첨되고 부모님도 당첨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틈이 있어요. 와. 틈을 누구나 다 아는 지식과 정보 말고 보통의 단계에서 임계점을 뛰어넘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와. 그 안에 틈이 있습니다.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도 청약통장 없이 청약에 당첨되셨거든요.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곳에 당첨이 되셨고 저 역시 청약 스펙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청약 스펙을 만들어서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분들이라면 청약을 공부하기 더없이 좋은 나이다. 왜냐하면 청약 공고문을 이제 교과서처럼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 나이 때 되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20대 때는 또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청약 한두 달 정도 깊이 공부하시면 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내가 청약에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청약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년 특례 통장에는 우대 통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공제나 아니면 금리의 어떤 우대를 주는 청년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통장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여기에 가입하셔서 이런 혜택들을 누르면서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 이런 방법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활용합니다. 네. 일단 저는 20대 청년이라면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독립한 세대라면 실거주 네.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급여가 뭐 300만 원인데 250만 원인데 원룸의 월세가 80만 원, 90만 원이라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리어 지수라고 하는데 이 리어 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는 집을 위해서 내가 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특히나 월세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거주 비용을 좀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데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 대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거주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보다 현실적으로 시드를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맞아요. 방법들에 집중하셔서 종잣돈 마련하시고 자금 계획 세우시고 목표 설정하시고 그리고 청약에 꾸준히 도전하시고 이런 것들이 20대의 내 집 마련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는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보통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30대에 많이 마련을 하죠. 소득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도가 증가하는 시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시기이고요. 그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 어떤 집을 살 것인가, 뭐 서울에 살 것인가, 수도권에 살 것인가, 전세로 몇 년 더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지금 매수할 것인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좀 설정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20대는 막연하게 그냥 자금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절약하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30대는 지출도 많은 시기이고 맞아요. 조금 더 대출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청약이나 정부 지원 전략들,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기에도 너무 좋으시고요.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게 된다면 금리가 1%대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의 종잣돈으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이 생애 최초 대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에 전세를 세입자를 끼고도 뒤에 생애 최초 대출을 일으켜서 최소의 자금으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임신을 하니까 임신한 임산부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파란색 차를 타고 싶으니까 길거리에 파란색 차만 엄청 보이는 많이 거예요. 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해결 방안들이 보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안이 보이기 때문에 30대는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다. 공부를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는 이제 소득이 안정되지만 지출이 또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데 40대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갈아타기를 상위급지로 더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의 재무 상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조금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려면, 즉 30, 40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자산 상승 가치가 있는 집인가, 그리고 학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학군이라든지 그다음 편리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어떤 입지와 상품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가장 우리 가족에게 적합할 수 있는 것,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셔야 돼요. 30대에 자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지만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학교라든지 그렇죠? 뭐 초품화라든지 맞아요. 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학원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이런 내 집 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집이라면 빠르게 사는 것.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나쁜 집은 싸게 사고 좋은 집은 빨리 살아. 빨리 사는 것만큼 더 좋은 재테크는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시간을 이겨내는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빠르게 매수해서 40대, 50대를 그 집에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목동학원가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전월세로 10년을 키우는 것과 어렵지만 뭐 대출을 받아서 그 원리금들을 상환하면서 내 집에서 키우는 거는 교육비를 전자는 부모님이 내는 거고요. 후자는 집이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60대 네네. 이상의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 좋은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니어 분들에게, 어르신 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할 때도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렇게 공경심과 측은지심이 있는데 60대, 70대 분들의 내 집 마련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합니다. 네. 이 60, 70대 분들은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의 최소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결국은 이 아파트에서 돈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다운사이징 해서 이 나머지 현금으로 좀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만큼 60대와 70대 분들은 새 집을 새롭게 늘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하고 정리하고 다운사이징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구매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간소화하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60, 70대 분들은 내가 투자해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라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생활,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세요. 특히나 네. 지하철이죠. 그리고 병원. 병세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가, 공원이라든지 편리한 인프라들이 네.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자녀한테 뭐 물려주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르신 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 6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월 15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개인 기초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플러스 주택연금까지 하면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실버주택이나 노인 친화형 주택 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후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주택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불편한 형태, 어떤 위험이 수반되는 곳들의 주거 형태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혹은 고층의 어떤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저층의 주택이라든지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 위험 요소들을 배제하는 이런 주택들. 그래서 조금 더 뭐 30대, 40대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이런 주택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보통 책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의 성장이 시작됐거든요. 투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정말 그 투자의 결실들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펄펄 대표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 덕분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집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금자리로서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거는 뭐 노력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집의 혜택을 누리는 것, 집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들은 결국은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기들이 닥칩니다. 저는 많이 실패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대응력이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마음 스스로가 단단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비단 부동산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와 더불어서 자신의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어가는 그 자기 성장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분들이 꼭 내 집 마련하셔서 그 좋은 공간에서 오는 좋은 기운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